지난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진짜 열심히 달렸잖아요. 뭐 부인까지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뭘 달려요? 그냥 사과하고 울고 울컥하고 그냥 미안해. 그 호남의 4박 5일 그러니까 D-100일 앞두고 4박 5일 호남이 집중한 건 이런 거죠. 100일 앞두고도 여론조사 쫙 벌어져 있으면은 뭐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좀 과부하를 걸고 뭐 죽을 똥 살똥 해서라도 하여튼 좁혀놓고 여기 더 벌어지면 안 된다. 조금 무리스럽더라도 해야 되고 그게 효과를 거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한 주 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속도전에 가리워진 리스크가 또 부각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변화한다 반성한다 맞아요. 어떤 쪽으로 변화할 거냐. 박근혜가 이명박하고 다르게 변화하는 건 그때 경제민주화 아버지에 대한 사과라면서 진보적인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국민의 그때 무슨 당이죠?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 진보적으로 간다는 가운데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요 한 일주일 상관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의원들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들 있는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태워야 된다. 야당이 합의 안 해주면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의원들도 사실 뜨압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제도 광주에 가서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도 있겠다 싶지만은 그 역사 왜곡 특별법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해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기준에서 중도로 간다는 거는 조금 이제 오른쪽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왼쪽으로 간다. 자 민주당에서 보면요 항상 반성의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은 우리가 169석 뭐 범여권 한 180석인데 기득권에 발목 잡혀가지고 개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라는 방향 정반대 방향이에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대체적인 방향은 전자였어요.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근데 요새 이재명 후보의 하는 방향을 보면 우리가 기득권 때문에 개혁 제대로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쪽이라는 거예요. 지지적 결집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구나.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이 D-100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대선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 두 분, 여의도 타짜 두 분에 그다음에 여의도 최고 소식통 두 분 더 모실 거거든요. 한 분은 지금 안경을 닦고 계신 이한석 SBS 정치부 기자. 네, 지금 민주당 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뭐 민주당 반장을 맡고 계시지만 원래 또 이제 법조를 오래 하셨잖아요. 법조를 오래 하다 보면 또 윤석열 당시 총장 측과도 가깝기 때문에 엄청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양쪽 두루두루 다 취재가 된다. 저 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요즘은 취재가 잘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취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세 분으로 저희가 3부를 하고 4부에는 한 분 더 오실 겁니다. 강찬호 중앙화 주임부 논설위원 오실 건데. 두마치 토커. 네, 두마치 토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선 D-100일 특집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꾸몄어요. 이번 대선은 뭐뭐다 해서 그 괄호에 들어간 말을 하나씩 저희가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윤 실장 저기 대선 원래 보니까 D-100일 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이 노무현 당시 후보 빼고 다 이겼다. 압도적이 아니더라도. 네. 여론조사 이긴 사람이 다 이겼다는 거잖아요. 노무현 당시 후보는 뭐 나중에 정몽중 단일화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대선을 D-100일 여론조사를 보면 차이가 크든 적든 간에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한 건 맞아요. 지금 시점으로 여론조사.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끄집어내면 이번에도 그냥 D-100일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기니까 본선도 윤석열 후보 이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모르죠. 왜 모르냐면요. 그 데이터에도 맹점이 있는 것이 2002년 대선 D-100일 때를 보면은 이회창 후보가 이제 1위였어요. 근데 그때 정몽준 후보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2, 3위에 합이 1위보다 높았었어요. 정몽준 노무현에. 근데 그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위라는 게 균열이 가 있는 1위였어요. 그리고 뭐 97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100일로 보면 끊어가지고 보면은 김대중 후보가 앞섰는데 한 뭐 121, 131 이렇게 보면은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었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100일에 앞선 후보들 뭐 박근혜, 그다음 이명박 뭐 이렇게 등등을 보면은 단단한 후보였다. 정치도 오래 했었고
뭐 이런 이제 그 지지층하고 밀착도라든지 뭐 선대위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좀 단단한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양 후보가 다 이렇게 단단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봐야 안다. 물론 뭐 내일 선거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하게. 근데 100일 후는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뒤로도 쭉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에요. 뭐 부동산이 이럴 것이다. 뭐 대장동이 이럴 것이다. 뭐 배우자가 이럴 것이다. 이건 우리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미 반영돼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튀어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 능력, 위기 관리 능력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뭘 뽑았냐면 이번 대선은 불확실성이다. 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윤 실장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뭐 부동산, 대장동 이렇게 나와 있는 이슈가 아니라 불확실한 뭔가 이슈가 또 튀어나올 수 있다. 그렇죠. 100일 동안. 네. 뭐 코로나. 그러니까 뭐 코로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앞서서 다른 꼭지에서 이거 오미크론 바이러스 한참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저는 남북 관계 같은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약간 예측하는 부분에 뭐 종전 선언을 한다 안 한다 정도는 예측하는 수준 내인 것이고 정말 알 수 없는 거 뭐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니라 LH 사태 같은 게 팍 터진다든지 뭐 후보의 측근들이 뭔가 터진다든지 그런 것들 말씀드린 거죠. 말씀하신 북한 문제는 어때요? 예를 들어 베이징 올림픽 기점으로 종전선언 이런 이벤트. 여권은 굉장히 호재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게 지금 보면요. 2030 중요하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30하고 4050에 제일 크게 갈라지는 지점이요. 중국에 대한 정서예요. 그래서 저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서 뭐 종전선언 그게 그렇게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권에 그렇게 유리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불확실성이라는 건 저희가 뭐 코로나는 항상 뭐 불확실성이니까 코로나가로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거하고 이제 북한 문제 좀 꼽아봤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두 번째 주제인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다. 야 이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냐. 어쨌든 이한석 기자 정권 교체 여론이 여론조사상 지표상 높은 건 맞죠? 네,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론이 한 50%에서 55% 이상으로 일단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지형상 보면은 사실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국민의 힘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권 교체론 아니면 정권 유지론 두 개가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래서 초반에 그 송영길 대표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재명 후보도 정권 교체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제 뭐 지지층한테 좀 비판을 받고 좀 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여론상 지표가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민주당한테는 좀 불리한 요소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굳이 근데 풀자면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11월 초중순 한창 이제 벌려놓고 나가다가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쇄신 선대위 출범시키면서 조직 정비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현재상으로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민생 투어를 다니면서 스킨십 행보를 이어가면서 점점 조직적으로 야 이게 이재명이구나. 확실히 이재명은 다르구나라는 지지층 내부의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대위 쇄신하면서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소폭 좀 올라가고 있고 선대위 출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많이 상실됐죠. 김종인 위원장과의 어떤 뭐 미팅 과정에서 좀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좁혀져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뭐 어떤 지지율이 몇 퍼센트 차이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가장 벌어졌을 시점에서 이제 서로 한번 해볼 만한 시점까지는 붙은 것 같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사기가 좀 올라 있습니다. 지금 뭐 전체 선거 구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높은 건 사실이고 그럼 구도상으로는 민주당이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당 후보가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랑 차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재명 후보면 되게 까리까리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예전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 확 차별하고 했듯이 하려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나보다 높아.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그럼 대통령을 이거 차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라면? 정권 교체론은 높은데
희한하게 정권 교체율이 높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후보보다 높아. 그러니까 정권 어떻게 교체 돼요? 여론이 높으면 그 민심을 따라가는 행보를 보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2012년도에 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거든요. 근데 박근혜 그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층을 분석을 해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또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MB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그냥 낮으니까 그런 되는데. 거고 계속 MB랑 네. 그 대척점에 서 있었잖아요. 박근혜 전 후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 구도 자체가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개인기로 이것을 극복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아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이 구도 자체를 본인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 아까 이한석 기자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지난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진짜 열심히 달렸잖아요. 뭐 부인까지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뭘 달려요? 그냥 사고하고 울고 울컥하고 그냥 네, 미안해. 뭐 호남에 4박 5일 그러니까 D-100일을 앞두고 4박 5일 호남이 집중한 건 이런 거죠. 100일 앞두고도 여론조사 쫙 벌어져 있으면은 뭐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네. 좀 과부하를 걸고 뭐 죽을동 활동해서라도 하여튼 좁혀놓고 여기 더 벌어지면 안 된다. 조금 무리스럽더라도 해야 되고 그게 효과를 거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한 주 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속도전에 가리워진 리스크가 또 부각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변화한다 반성한다 맞아요. 어떤 쪽으로 변화할 거냐. 박근혜가 이명박하고 다르게 변화하는 건 그때 경제민주화 아버지에 대한 사과라면서 진보적인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국민의 그때 무슨 당이죠? 뭐. 새누리당. 새누리당. 아, 새누리당에서 진보적으로 간다는 가운데로 간다는 네. 뜻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요 한 일주일 상관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의원들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들 있는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태워야 된다. 야당이 합의 안 해주면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의원들도 사실 뜨악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제도 광주에 가서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도 있겠다 싶지만은 그 역사 왜곡 특별법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해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기준에서 중도로 간다는 거는 조금 이제 오른쪽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왼쪽으로 간다. 자 민주당에서 보면요 항상 반성의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은 우리가 169석 뭐 범여권 한 180석인데 기득권에 발목 잡혀가지고 개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라는 방향 정반대 방향이에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대체적인 방향은 전자였어요.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근데 요새 이재명 후보의 하는 방향을 보면 우리가 기득권 때문에 개혁 제대로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쪽이라는 거예요. 지지층 결집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죠. 하는구나.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뭐 리스키해 보인다. 그러니까 윤 소장님의 말씀에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과연 민주주의 나라에서의 대통령 할 자격과 철학과 가치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언뜻 던져요. 본인의 생각을. 그러니까 어제도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당은 제 페이스대로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경제부총리도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권 분립 아닙니까? 기재부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인식들이 이분이 대통령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조성을 한다.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한석 기자. 네. 방금 전에 윤 소장이 윤태곤 실장이 했던 왜 자꾸 소장 실장 헷갈리네. 윤 실장이 했던 그 얘기들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봐요?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에서는 조금 예전에 박근혜 후보가 그랬듯이 중도로 좀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지지층 결집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거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윤태곤 실장님이 정말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건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딜레마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이달에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선대위 출범하고 파란색 점퍼 입고 다녔어요. 근데 쇄신 선대위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머리색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꾸고 이제는 파란색 점퍼 안 입습니다. 사복.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부 회의에서 선대위에 대한 일단 불만이 좀 많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당대당 구도로 가면은 필패다. 인물 대 인물의 구도, 후보 대 후보의 구도로 전환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후보 대 후보 선거로 해서 결국 확장성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건 네. 일단 구조적인 전략인 네. 거고. 그리고 구도가 불리하니까 인물로 간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원팀 선대위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실무형 쇄신 선대위로 전환을 시켰는데 여기서 또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결국 친문과 내부 지지층 어떻게 결집할 거냐. 이거를 포섭하기 위해서 내부 인사는 결국 최소화하고 필요한 실무형 인사들만 자기 사람으로 받고 네. 또 하나는 열린 민주당과의 구조적 통합 시도를 통해서 내부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가 아직까지는 뭐 제 반장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전선을 두 개를 형성하고 가려고는 하는데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연 확장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부분. 이런 고민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고민이 100일 내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강점과 약점이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부지런한데 뭐 윤석열 하는 게 뭐야? 뭐 일정도 너무 작고 뭐 말도 없잖아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강점을 발휘하려면 할수록 약간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초장에 흔들렸을 때 그것도 선대위 탓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초장에 한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하고 뭐 저 뭐였지? 자영업 총량제 그 후보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선대위에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그때도 사실 그런 단초는 있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는 하여튼 후보 대 후보로 가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능력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그렇게 큰 윤석열 후보의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저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주제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볼 건데 약간 윤석열 후보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정권 교체론이 높고 후보의 지지율이 정권 교체론 숫자가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선거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정권 교체론은 높은 거에 비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 있다고 하지만 갭이 있단 말이에요. 정권 교체론에 비해서 못 미치잖아요. 숫자가. 요 딜레마. 요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구도에 비해서 인물이 못 미친다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뭐 와서 이래라 뭐 이런 설득이 아니라 자기 PR을 여기서. 아니 저는 정권 교체를 정말 원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신승현 님이 정권 교체? 그럼 윤석열은 그 대안인가 이렇게 주셨거든요.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 개인 지지율을 못 미치는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분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여론조사가 와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아니요 지지하는 사람 없는데요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과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을 잘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있고 100일 동안의 선거 과정 중에서 또 어떠한 실수를 할까? 과연 대통령 깜일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제가 손이 안 가요. 그런 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런 늘어나지 않을까. 사실은 환경적 요인을 보면요.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많이 앞서 나가 있어야 돼요. 많이 아까 우리 앞서가야지. 정권 교체론, 정권 재창출론에 대한 갭도 있고 지금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진중권, 권경의 이런 진보적인 인사들도 반 이재명 전선에 확실히 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도상으로는 엄청나게 크게 포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쫓아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많은 지금까지 노출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따라잡히지 않았다. 이 윤석열 후보 보면 그런 건 약간 신기해요. 본인의 힘이기도 하고 지지층이 단단한 게 있긴 있어요. 뭐 웬만큼 뭐 잘못해가지고 조금 빠졌다가 좀 회복되고 이러는데 계속 이러면 쉽지 않다. 제가 그냥 이건 느낌적 느낌인데요. 윤 후보 입장에서는 크게 이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개가 싸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둑으로 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셀 겁니다. 마지막에 반집 싸움, 뭐 한집 싸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건 민주당의 전체적인 역량이 훨씬 국민의힘보다 높을 거예요. 후보 플러스 선대위 당까지 했을 때.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요. 저희가 4부 들어가면 한 분 더 모시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부에 돌아올게요.